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70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일본 하카타역에서 딸과 사위에게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딸 유정이가 집에 와서는 갑자기 일본 온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놀랐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 우리랑 같이 후쿠오카 온천 갈래? 김서방이 회사에서 포인트 많이 모아놨대.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반찬 가게 일도 고되고.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도 좀 쉬셔야지. 김서방도 덩달아 거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저를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사위가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괜찮겠니?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엄마, 우리가 다 준비할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하지만 딸이 이렇게 효도하려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자식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면 의심보다는 기쁨이 먼저 오거든요. 유정이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천 호텔 예약까지 다 해줬거든요. 엄마, 여권 사진 찍으러 가자. 예쁘게 찍어야지. 그래 오랜만에 사진 찍어보네. 사진관에서 찍은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늙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싶었어요. 그래도 딸과 함께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즐거웠어요. 김서방도 그 기간 동안 참 친절했어요.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 일본은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두꺼운 옷도 챙기세요. 아, 그래? 고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위가 드디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렜어요. 가방을 사면서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 없었죠. 오래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이 사준 건데 20년 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좀 낡았지만 따뜻하거든요.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혈압약도 챙겼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일주일치를 나눠 담았죠.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이 들면 약이 생명이에요. 특히 혈압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방을 다 싸고 나니까 마음이 더 설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집 근처 마트 가는 게 제일 먼 나들이였는데 일본까지 간다니. 내일 몇 시에 출발한다고 했지? 유정이가 아침 일찍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김포공항에서 오전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단단히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깔끔하게 옷도 입었죠. 거울을 보니까 오랜만에 나들이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정말 일본에 가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신기했어요. 제 나이에 해외여행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침 8시쯤 유정이가 왔어요. 김서방도 함께 왔죠. 둘 다 여행 가방을 끌고 와서 정말 진짜구나 싶었어요. 엄마, 준비 다 했어? 응, 다 했어.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갑자기 이런 여행을. 괜찮아. 우리도 오랜만에 휴가야. 김서방이 제 가방을 들어주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니까 더 이상했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도 유정이는 계속 설명해 줬어요. 어떤 온천에 가는지, 뭘 할 건지, 몇 박 며칠인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언제 돌아오는 거야? 응. 그건 거기서 상황 보고 정하자. 이상하죠? 여행 일정이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때는 딸을 믿었어요. 설마 나쁜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큰 공항을 구경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유정이와 김서방은 정말 친절했어요.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정말 효도 여행 같았거든요. 엄마, 비행기 무섭지 않아? 괜찮아. 처음이지만 별로 안 무서워. 사실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유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일본 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자.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설마 그 추억이 이렇게 끔찍한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시작이라는 걸요.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도 깔끔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딸과 사위가 저를 잘 챙겨주니까 정말 행복했거든요. 엄마, 이제 진짜 일본이야 어때? 신기하네. 정말 와보는구나. 그때만 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다 줘서요. 공항에서 지하철 타는 것도 신기했어요. 표 사는 법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유정이와 김서방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했어요. 이 지하철 타고 하카타역까지 가면 돼. 그래? 멀어? 아니야. 금방 가? 지하철 안에서도 주변을 구경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시끄럽지 않고 다들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 참 얌전하네. 그래. 엄마 원래 이래. 유정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마치 자기가 일본 전문가인 것처럼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유정이와 김서방이 자꾸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너희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일정 확인하는 거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온천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자주 확인하는지. 지하철이 하가타역에 가까워질 때쯤 둘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특히 유정이가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응? 아니야. 없어.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유정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도요. 드디어 하카타역에 도착했어요.
정말 큰 역이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고. 큰 대합실에 앉아서 주변을 구경했어요. 일본역은 정말 크네. 그래. 엄마 구경 많이 해. 그때 유정이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온천으로 갈까? 김서방이 말했을 때 저는 드디어 온천에 가는 줄 알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려고 했죠. 그런데 유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 유심이랑 렌터카 확인하고 올게. 렌터카도 빌렸어. 네. 온천 가려면 차가 있어야 편해요. 김서방이 설명해 줬어요.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그럼 둘이 같이 가? 아니야. 엄마 나만 확인하고 올게. 김서방은 여기서 엄마랑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서방도 같이 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둘이 다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금방이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함께 사라졌어요. 저 혼자 대합실에 남겨두고요. 설마 이게 정말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둘이 사라진 후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정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일본 사람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걸어가는 모습도 뭔가 다르고 신기해서 계속 구경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엔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유정이와 김서방은 보이지 않고 2시간이 지나자 정말 초조해졌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짐을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끌고 가자니 무겁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낯선 외국에서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요. 3시간째 되자 정말 불안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데 저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시선도 받고. 뭐지? 정말 이상한데? 그때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지나가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딸이랑 사위가 사라졌어요. 3시간째 안 와요. 그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유정아, 김서방.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4시간째, 5시간째 정말 말이 안 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쯤 되니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설마 나를 버린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엄마를 버릴 수야 있겠어요? 6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왔어요. 아침을 일찍 먹고 공항에서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한국 돈밖에 없고 일본 돈으로 바꿀 줄도 모르고 주변에 매점 같은 데서 뭔가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하지? 그때 또 다른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혼자 여행 온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왜요? 저 좀 도와주세요. 딸이랑 사위가 사라졌어요.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환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간단한 먹을 것도 사주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온천 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심 렌터카 확인한다고 나간 후 사라진 것까지요. 그분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6시간이나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안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어요. 그분이 같이 안내소까지 가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안내소에서 일하는 분은 간단한 한국말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딸 사위 찾아요? 몇 시간 안 와요? 6시간요? 아니, 이제 7시간 됐어요. 오, 이거 큰일이에요. 경찰서 가야 해요. 경찰서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가 싶어서요. 경찰서까지 가야 해요. 네, 실종 신고해야 해요. 아니면 영사관 연락해봐도 돼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버려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와주신 분이 핸드폰으로 딸한테 전화를 걸어보자고 하셨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걸어볼게요. 유정이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거예요. 김서방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의도적인 거네요. 연락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저를 버린 거였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내 딸이, 내 사위가 나를 외국에 버리고 간다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일단 해결 방법부터 찾아봐요. 그분이 위로해 주셨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가타역 대합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쓸쓸했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갈 곳이 있어서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는 갈 곳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정말 어떻게 집에 가지?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여권은 있지만 비행기표도 없고 일본 돈도 얼마 없고 호텔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집에까지 뭔가 해놓은 건 아니겠지? 딸과 사위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버렸다면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 당장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더 급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남겨진 70살 할머니의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안내소 직원분과 도와주신 한국분 덕분에 한국 총영사관 연락처를 받았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그분들이 천사 같았거든요. 할머니, 일단 영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경우에 도와주는 게 영사관 역할이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저도 혼자 여행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아요. 그분이 영사관 전화까지 걸어주셨어요. 다행히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후쿠오카 총영사관입니다. 저희 딸이랑 사위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영사관 직원분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할머니 혹시 연락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핸드폰이 꺼졌거나. 아니에요. 번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일단 영사관으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영사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야 하는데 일본어를 전혀 못하니까요. 다행히 도와주신 분이 택시기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 가주세요. 다행히 택시기사분도 한국어를 조금 아시더라고요. 아, 한국 영사관?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하지만 관광할 기분은 전혀 아니었죠. 딸과 사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만 되더라고요. 영사관에 도착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타깝게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정말요? 저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특히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재산 문제? 저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저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시면 그것도 재산이에요.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긴 하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집인데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 집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한국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영사관에서 긴급 귀국을 도와주셨어요. 비행기표도 임시로 발권해 주시고 공항까지 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할머니, 한국에 도착하시면 바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상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서류에 서명. 그런 적이 있었나?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서명한 게 있었나?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 달 전쯤에 유정이가 집에 와서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은행 서류인데 서명만 해줘. 뭔 서류야? 아, 그냥 정기예금 관련된 거야. 복잡한 거 아니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딸이 하자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은행 서류라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집에 가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쉬어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 충격도 너무 컸거든요.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어요. 대문도 그대로고 화분들도 그대로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 안이 좀 어수선했어요. 평소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편인데 뭔가 뒤져진 것 같았거든요. 누가 들어왔었나?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위치예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대출 동의서였어요. 제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지?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저당 설정 통지서였거든요.
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정이가 서명해달라고 한 그 서류가 바로 이거였구나. 은행 서류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제 집을 팔려는 계약서 초안이었거든요. 내 집을 팔려고?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일본에 버린 이유가요.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집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출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 김서방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으로 김서방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알아보니까 제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거였어요. 그때 유정이가 가져온 서류가 바로 보증서였던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더라고요. 저를 일본에 보내놓고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매매 계약까지 준비해 놓고 제가 일본에서 못 돌아온다면 모든 게 완성됐을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도 있었고 매수 희망자 명단도 있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이, 내 사위가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어요. 이미 서명한 서류들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계세요? 김서방 목소리였어요. 아직 일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시네요. 걱정했어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걱정했다고? 저를 버리고 온 사람이? 문을 열어주니까 김서방 혼자 왔더라고요. 유정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유정이는 어디 있어? 아, 유정이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죠.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김서방, 이게 뭐야? 서류들을 들고 물어봤어요. 그제야 김서방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가 서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은행 서류라고 했잖아. 이게 은행 서류야.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김서방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앉기 싫었어요. 서서 끝까지 따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명. 뭘 설명해? 나를 일본에 버리고 와서 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그제야 김서방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서. 급한 일? 그 급한 일이 내 집 파는 일이었어. 서류를 흔들어 보이니까 김서방이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바보로 보여?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그때 김서방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는 집이잖아요. 너무 넓기도 하고. 진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예의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집이 넓든 좁든 네가 뭐라고 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혼자 사시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죠.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요양원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면 되죠. 집 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요양원? 원룸? 내 집을 팔아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김서방,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결국 돈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제 집을 팔려는 거였죠. 그럼 나를 일본에 버린 것도 그 때문이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 없는 사이에 집을 처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운천여행 제안부터 시작해서 여권 만들고 일본에 데려가고 거기서 버리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가 현실적이라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딸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서방,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서명하신 서류들이 있어서. 그 서류들 다 취소할 거야. 사기로 받은 서명이니까 무효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 너 법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경찰부터 불러볼까? 그제야 김서방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배신을 한 주제에. 유정이는 어디 있어? 유정이도 불러와. 유정이는 지금 못 와요. 왜 못 와? 일본에서 같이 돌아왔으면서. 김서방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유정이는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는 거겠죠. 김서방,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김서방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나가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우실 텐데. 마지막까지 협박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도 떨리고 충격으로도 떨리고. 혼자 소파에 앉아서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서류들을 어떻게 취소해야 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였어요. 내 딸이, 내가 믿었던 사위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유정이는 정말 동의한 걸까? 나는 정말 혼자가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맞서 싸워야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 집도 내 존엄도 내 남은 인생도요. 김서방이 나간 후 며칠 동안 정말 막막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은행부터 찾아갔어요.
제 집으로 대출 받은 것부터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 서류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은행 직원이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가져와서 서명했어요. 은행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출 보증서예요. 그것도 7천만 원짜리요.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가 뭘 서명한 건지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에 의한 서명이라면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적 절차라니 변호사도 써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왜요? 아니, 소문을 듣긴 했는데 딸이랑 사위가.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문요? 일본에서 버리고 왔다는 소문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을까요? 저는 아직 아무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아마 김서방이 먼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뛰어오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카타 할머니세요? 네? 하카타 할머니? 아,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셨어요. 딸이랑 사위한테 일본에서 버림받은 할머니 말이에요.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정말 놀랐어요. 누가 올렸어요? 맘카페에 누군가 올렸는데 지금 난리예요. 다들 화나해요. 그분이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제 이야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목도 70대 어머니 일본에 버리고 도망친 딸과 사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올라갔는데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실화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김서방이나 유정이가 먼저 자기들 입장에서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제 편에서 올린 거구나. 그런데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정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요. 그런 딸은 딸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계산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젊은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혹시 말순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저는 땡땡일보 사회부 기자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자라니? 이 일이 그렇게까지 커진 건가요? 무슨 인터뷰요? 할머니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일을 신문에까지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김서방이나 유정이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온천여행 제안부터 시작해서 하카타역에서 버려진 것까지, 집에 와서 서류 발견한 것까지. 기자분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 신문에 나왔어요. 정말 크게 났더라고요. 제목도 일본 온천 여행이 함정 70대 홀몸 할머니 하카타역 유기 사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선 김서방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사위를 불렀대요. 이 일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김서방이 투자받으려던 사업도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이 기사 보고는 손을 뗐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빨리 퍼지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사위네 동네에서 시위한다고 해요. 시위요? 네, 맘카페에서 조직했다는데 장모 유기 규탄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서방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젊은 엄마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 방치, 재산 착취 규탄. 어르신 유기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피켓들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김서방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아파트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정작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서 화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유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여전히 제 딸이거든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어요. 할머니, 택배요. 뭔 택배지? 주문한 게 없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으로 50만 원이랑 편지가 한 장. 할머니, 힘내세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택배가 왔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할머니, 응원합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지들과 함께 조금씩이지만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힘없고 떨리고. 유정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하고. 유정아, 넌 지금 어디 있어? 친구 집에 있어.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 시위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서방이 자꾸 조르고. 그래도 내가 엄마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뒤늦은 후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유정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유정아, 네가 선택한 거야. 이제 그 결과를 네가 감당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쉽게 용서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자식인데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김서방 회사에서 결국 해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빌렸던 대출금도 당장 갚으라는 통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서방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아마도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유정이의 그 전화가 전부였죠. 밤늦게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복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유정이와 통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울었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유정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엄마, 잠깐만 나 문 앞에 있어. 뭐라고? 문 앞? 정말 놀랐어요.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 있다니.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유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엉성하고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고. 유정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새벽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일단 들어와 사람들 다 깨.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정이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눈도 푹 들어가고. 너 어디서 지내고 있었어? 친구 집이랑 찜질방이랑. 찜질방에서 잤다고요? 제 딸이? 김서방은 어디 있어? 몰라, 연락 두절이야. 나한테도 연락 안 해. 그제야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김서방이 모든 책임을 유정이한테 떠넘기고 도망간 거구나.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엄마, 정말 미안해. 김서방이 자꾸 조르고 빚도 너무 많고 해서. 변명하려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어요. 변명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일본에 버리는 게 말이 돼.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어. 유정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정아,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네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 엄마, 그래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 혼자 일본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때 유정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그 뒤로 하루도 편하게 못 잤어. 꿈에서 계속 엄마가 나와서 원망하고. 그럼 그때 왜 그랬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김서방이 자꾸 조르고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하고. 또 김서방 탓을 하더라고요. 김서방이 시켰다고 해서 다 하냐? 너도 어른이잖아.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김서방이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유정이한테도 거짓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엄마, 김서방이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어머니를 일본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거라고 했어. 그 사이에 집 문제만 정리하자고. 집 문제가 뭔 집 문제야? 대출 서류 정리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그런 거라고 했어. 결국 유정이도 속은 거였어요. 김서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했던 거고 유정이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죠. 그럼 엄마를 버리고 올 생각은 없었어? 정말 없었어. 근데 일본 가서 김서방이 갑자기 바뀌더라고. 그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일본에서 유정이가 김서방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엄마 언제 데리러 가? 좀 더 기다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그럼 언제까지?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열흘이나 저를 혼자 두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반대했어. 엄마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뭐라고 하던?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아예 못 데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 무서운 얘기라니? 뭔 얘기? 엄마가 한국에 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진다고. 그럼 우리 집도 날아가고 빚도 못 갚고 그런 얘기들. 김서방이 유정이를 협박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버리고 온 거야. 아니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그런데 뭐? 김서방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나 혼자 두고. 뭔 소리예요? 김서방이 사라졌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하카타역에서 엄마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기는 먼저 한국에 온 거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서방이 유정이까지 버리고 혼자 도망온 거였어요. 그럼 너도 혼자 남겨진 거였어? 나도 일본어 못하는 거 김서방이 아는데. 나 혼자 두고 도망갔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유정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한국에 왔어? 김서방 계좌 카드로 당일 항공료 결제해서 왔어. 그놈이 나 버리고 간 거 알고 바로 공항 갔어. 그때 나는 왜 안 찾았어? 찾으러 갔었어. 하카타역에 다시 갔는데 엄마가 없더라고. 유정이도 나름대로 저를 찾으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무슨 얼굴로 연락해. 그리고 김서방이 나한테는 엄마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고 거짓말했어. 모든 게 김서방의 조작이었어요. 저한테는 유정이가 함께 계획했다고 하고 유정이한테는 제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고 둘 다 속인 거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김서방을 제대로 못 말렸어.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정이가 완전히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유정아, 네 사정은 이해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네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아. 알아, 엄마. 엄마가 일본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정말 미안해, 엄마. 그때 유정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거. 뭔가 봤더니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내 적금 깨서 가져온 거야. 엄마한테 피해 끼친 거 조금이라도 보상하려고.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유정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정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엄마.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김서방은 연락도 안 되고. 모르겠어. 일단 이혼부터 해야겠어. 이혼이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엄마. 뭐?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제야 유정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엄마가 널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알아. 지금은 너 보기도 힘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네 일부터 정리해. 김서방하고 이혼하고 독립해서 살 생각해. 응.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 엄마, 나 정말 잘못 살았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정아, 너 원래 착한 애였어. 김서방 만나서 이상해진 거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혼자 힘으로 살아봐.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날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유정이를 집에 보냈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론 유정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서방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제 딸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유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혼 절차 시작했어. 김서방 찾아서 제대로 된 사과 받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 그 문자를 보고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유정이와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반찬 가게는 이미 며칠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이 일이 터진 후로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할머니, 가게 언제 다시 여세요?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좀 쉬려고요. 사실 반찬 가게를 계속할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조리하고 판매하고 그런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유정이 말이 맞는지 정말 김서방이 다 계획한 건지 아니면 둘 다 저를 속인 건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말순 씨,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요. 어디를 나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한다는데 같이 가요. 요리 강좌라니 평생 요리만 해온 저한테 무슨 요리 강좌예요. 저는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특별한 거래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치유 요리 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유 요리 교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뭐 하는 건데요? 요리하면서 마음도 달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거래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계속 권하시니까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60 넘으신 분들이고 저처럼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좌를 맡은 김미영입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참 친절해 보이더라고요. 오늘부터 8주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마음도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음도 나눈다니. 뭔가 상담 같은 것도 하는 건가 봐요. 첫 시간에는 간단한 국수 만들기였어요. 오늘은 각자 좋아하는 국수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국수든 상관없어요. 저는 멸치국수를 만들기로 했어요. 평생 만들어 온 거니까 쉽죠. 멸치를 우려서 육수를 내고 파와 마늘을 썰고
익숙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칼로 팔을 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계시던 분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양파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양파를 썬 것도 아닌데. 그냥 칼질을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떠오른 거예요. 유정이 어릴 때 국수 끓여주던 김서방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대접했던 잔치국수,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들. 할머니, 우시는 건 아니죠? 미영 씨가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여기서는 우셔도 돼요. 마음 편히 하세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국수를 다 끓이고 나서 모두들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제 국수 맛을 보고 모든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요. 할머니, 요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반찬 가게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드리게 된 거예요. 멸치 우릴 때는 처음에 찬물에 넣어야 해요. 끓는 물에 넣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파도 그냥 썰면 안 되고 비스듬히 써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맛이 더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솔직히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도 그래요.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로워서.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해요. 며느리가 싫어하나 봐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잘하는 거라서 자신 있었죠. 김치찌개는 김치가 중요해요. 너무 익지 않은 것도 안 되고 너무 신 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떤 김치가 좋아요? 적당히 익어서 약간 신맛이 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조금 기름진 부위가 맛있어요. 요리를 가르쳐 드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가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리는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맛도 달라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요리를 하면 마음이 정리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칼질하고 볶고 끓이면서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떡국을 만들었어요. 설날 떡국 만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골로 우린 육수에 만들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게 제일 맛있어요. 사골 우리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찬물에 사골을 넣고 한번 끓여서 물을 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찬물을 넣고 몇 시간 우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떡국을 먹으면서 갑자기 한 분이 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무슨 일이세요? 작년 설날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마트에서 산 간편 떡국 끓여주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음식을 해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잡채는 당면을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삶아야 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퍼지고 짧게 삶으면 딱딱해요. 적당히 쫄깃하게 삶아야 해요. 이번에도 제가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음식 솜씨가 대단해요. 평생 해온 거라서요. 그럼 요리 선생님 하시는 게 어때요? 요리 선생님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불고기 양념은 어떻게 하세요? 간장, 설탕, 마늘, 배 여러 가지 넣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고기를 재워두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재워둬야 해요? 최소 1시간은 재워둬야 해요. 그래야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어요. 그런데 불고기를 볶으면서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어요. 유정이가 중학생일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불고기를 해달라고 했던 일이요. 엄마, 불고기 해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때 정말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서 유정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런 딸이 어떻게 저를 일본에 버릴 수 있었을까요?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참았어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된장찌개는 된장이 중요해요. 시판 된장보다는 시골 된장이 맛있어요. 어디서 사세요? 예전에는 직접 담갔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사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요즘 기분이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일곱 번째 시간에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갈비찜은 고기를 미리 삶아야 해요. 그래야 기름기도 빠지고 부드러워져요. 몇 분 정도 삶아요? 1시간 정도는 삶아야 해요. 압력솥 쓰면 더 빨라요. 갈비찜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 명절 때마다 만들어서 유정인에 갖다 줬던 일들. 그때는 정말 기뻤었는데 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겠죠. 마지막 8번째 시간에는 각자 자유롭게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을 무치고 고추장을 만들고. 할머니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물이 다 다른 맛이 나죠? 나물마다 무치는 방법이 달라요. 시금치는 들깨를 넣고 도라지는 설탕을 조금 넣고. 그렇게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강좌가 끝나고 나서 미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이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다음 기수에도 오세요. 아니면 아예 보조 강사를 하시는 게 어때요? 보조 강사라니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요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8주 동안 요리 교실에 다니면서 제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하고 화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마음이 정리됐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정이한테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힘들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서 마음이 나아진 적이요. 그날 밤 유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혼 서류 접수했어. 김서방도 찾았어.
김서방한테 엄마께 직접 사과하라고 할게. 문자를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화나지는 않더라고요. 요리 교실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요리는 불과 칼로 하는 거라고. 불은 뜨겁지만 음식을 익혀주고 칼은 날카롭지만 재료를 다듬어줘요.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았어요. 뜨거운 분노와 날카로운 상처가 있지만 그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요리 교실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할머니,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리 교실이 시작되는데 보조 강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설레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아예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유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구상권을 청구했어, 나한테. 구상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유정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게 뭐야? 엄마 집으로 받은 대출금을 나한테 갚으라는 거야. 7천만 원. 7천만 원이라니. 그 큰 돈을 유정이가 어떻게 갚아요? 왜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데 김서방이 빚만 남겨놓고 도망갔어. 그러면서 나보고 갚으라는 거야.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유정이한테까지 피해를 주다니. 변호사는 뭐라고 해? 법적으로는 김서방이 갚아야 하는 게 맞는데 걔가 재산을 다 숨겨놨어. 찾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결국 유정이가 갚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일도 그만뒀는데. 일도 그만뒀다고? 왜요? 왜 일을 그만뒀어? 회사에서 나오지 말래. 인터넷에 내 얘기 다 나왔잖아.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유정이도 결국 이 일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막막해.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유정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와서 얘기하자. 엄마가 날 만나줄 거야? 그래 와. 그날 저녁 유정이가 왔어요.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더 빠지고 눈도 푹 들어가고.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앉자마자 우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김서방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나까지 이렇게 만들고 도망갔어. 김서방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놈 지금 어디 있어? 몰라. 연락두절이야. 휴대폰도 꺼놨고 집도 빼고 어디 갔는지 몰라. 완전히 잠수 탄 거네요. 그럼 돈은 정말 내가 갚아야 하는 거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보증인인 엄마나 주 채무자인 김서방이 갚아야 하는 게 맞다고 해. 근데 김서방은 없어지고 엄마한테 피해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유정이가 갚겠다는 얘기네요. 너 돈 어디서 구할 건데? 모르겠어. 일단 집부터 팔아야겠어. 유정이 집을 팔아도 7천만 원이 나올까요? 집 팔면 얼마나 나와? 전세금 빼고 나면 5천만 원 정도. 그것도 빨리 팔면 더 적게 받아야 할 수도 있어. 그럼 2천만 원은 어디서 구하냐는 얘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대출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럼 너는 평생 빚만 갚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 피해는 못 줘. 그래도 딸은 딸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애초에 이런 일만 없었어도 될 일인데. 유정아, 이 모든 게 다 네가 김서방 말을 들어서 벌어진 일이야.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람 믿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말이 맞았어. 뒤늦은 후회지만 그래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일단 집 팔고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일 할 건데? 나이도 있는데. 뭐라도 해야지. 편의점이든 카페 알바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40 넘은 여자가 갑자기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유정아, 너 요리할 줄 알아? 응. 요리.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알지? 왜? 기본적인 거라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겠죠.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 없어. 왜 갑자기 요리 얘기를 해? 내가 문화센터에서 요리 보조 강사를 하게 됐거든. 정말. 엄마가? 응,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혼자 하기엔 좀 벅찰 것 같아서. 사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유정이도 일이 필요하고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 말은 나보고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런 셈이지. 어차피 너도 일해야 하잖아. 근데 내가 요리를 제대로 할 줄 아나? 배우면 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유정이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별로 없잖아. 솔직한 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유정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네가 잘못한 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거고 그래도 살아는 가야 하잖아. 엄마. 울지 마. 우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야. 사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아직 유정이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딸이 길바닥에 나앉는 걸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나도 요리 배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첫째, 김서방이랑 완전히 연을 끊어 이혼도 빨리 끝내고. 그건 당연하지. 둘째,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런 일 벌이면 그때는 정말 모른다. 알겠어. 셋째, 돈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일자리만 알아봐 주는 거야. 그것도 알겠어. 그렇게 해서 유정이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며칠 후에 문화센터 김미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영 씨, 보조 강사 1명 더 필요하면 제 딸도 가능할까요? 할머니 따님이요. 요리 경험이 있으세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해요. 그럼 일단 만나봐요. 의욕이 있으시면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유정이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제 집에 와서 요리를 배우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하고. 엄마,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많았어? 당연하지. 그냥 김치랑 고기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된장찌개도 된장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된장도 종류가 있고 야채도 순서대로 넣어야 하고 배울 게 많아.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야 했어요. 하지만 유정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관심도 없더니. 엄마, 나 진짜 요리 강사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근데 쉽지는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볼게.
그렇게 한 달 정도 준비한 후에 문화센터에 같이 갔어요. 김미영 씨가 유정이를 만나보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할머니 도우미 역할부터 시작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모녀가 함께 요리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유정이도 점점 요리 솜씨가 늘어가고 있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딸을 도와주는 게 맞는 일일까요? 저도 아직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내 딸은 내 딸이니까요. 그리고 요리를 가르치면서 유정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정이와 함께 요리 강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호흡이 맞더라고요. 엄마, 오늘 김치찜 만들 거야? 응, 그런데 너는 양념장 만드는 법 완전히 익혔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유정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파 썰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김서방 일로 얼마나 우울해했는데 요리를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찾고. 엄마, 오늘 수강생 중에 새로 오신 분 있대. 그래? 어떤 분인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래. 한국 요리 배우고 싶다고. 일본에서 왔다니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하가타역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들. 괜찮을까? 솔직히 좀 꺼려졌어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를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안 하고 싶으면 미영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해보자.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요. 문화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일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코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했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나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비벼 먹는 거죠. 유키코 씨, 한국 요리 해보신 적 있어요? 김치찌개 정도는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서요. 생각보다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비빔밥 만들기 시작했는데 유키코 씨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시금치는 참기름이랑 마늘, 소금으로 무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일본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유키코 씨는 어떻게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며느리가 한국 요리를 잘해서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며느리분이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정말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일본 요리만 할 줄 알아서 며느리한테 해줄 게 없더라고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착한 시어머니시네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마음 이해해요. 네, 그런데 요리만큼은 제가 배워서 해주고 싶어서요.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 같았어요. 비빔밥을 다 만들고 나서 함께 먹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물을 함께 먹으니까 색깔도 예쁘고. 처음 만드신 치고는 정말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렇게 첫 수업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도 유키코 씨가 오셨어요. 이번에는 불고기 만들기였어요. 불고기는 고기를 재워두는 시간이 중요해요. 얼마나 재워둬야 해요? 최소 1시간은 재워둬야 양념이 잘 배어들어요.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듣더라고요. 불고기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키코 씨, 일본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일본 가정식 위주로요. 그럼 요리는 전문가시네요. 일본 요리만요. 한국 요리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유키코 씨와 많이 친해졌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유키코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요즘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간의 문제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유키코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 요리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국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한국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깊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요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유키코 씨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단순히 일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몇 주 후에는 유키코 씨가 집에서 만든 일본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일본식 계란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계란말이와는 좀 다르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일본식 카레도 가져올게요.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8주 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죠. 오늘은 각자 좋아하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유키코 씨는 김치찌개를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 수업 때보다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유키코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수업이 끝나고 유키코 씨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에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상자였어요. 열어보니까 일본 전통 찻잔 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정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일본 분이랑 그렇게 친해지실 줄 몰랐어요. 사람 자체가 좋더라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지. 하가타역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에 유키코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며느리한테 한국 요리해줬더니 정말 좋아해요.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비빔밥을 제 식당 메뉴에 추가했어요. 정말요? 네,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한국식 비빔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나쁜 경험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미워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요. 김서방과 유정이가 저를 배신한 것처럼 나쁜 사람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고 좋은 사람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죠. 유키코 씨를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편견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적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서방한테 당한 일도 유정이가 저를 배신한 일도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일들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유정이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책임감도 생겼고. 엄마, 나 정말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예전에는 모든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내 책임이라는 걸 알겠어. 그걸 아는 게 어른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을게. 걱정 끼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리 강사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정이도 이제는 혼자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김서방. 그 사람은 아직도 연락 두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과?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니까요. 그리고 용서?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요. 하가타역에서 버려졌던 그날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버릴 수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